오늘은 오랜만에 갑자기 한 편 찍고 싶어가지고 네, 켰고요. 2021년 5월 지금 시점에서 그 4%대 인플레이션이 왜 나스닥 폭락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 찍게 됐어요. 사실은 평소에 좀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찍었는데 오늘은 정말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쭉쭉 얘기를 할 생각이니까 오늘도 뭐 그 2배속으로 들어주시고 이거 1배속으로 들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꼭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찍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인플레이션 뭐 국채 금리 급등, 국채 이자율 10년 국채 이자율 뭐 상승 이런 게 떴는데 근데 이제 나스닥 폭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금 친구들도 뭐 그렇고 뺑을 가지고 있구나. 뺑이 뭔지 다들 아시죠? 다들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뭐 구글 이거잖아요. 얘는 뭐 테슬라, 그 테슬라 이런 놈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뺑도 뭐 사실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뭐 우리 주변 사람들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사실 비슷해. TKQQ, SOX에 FNCU 맞나요? 3배수 ETF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스닥을 하루하루 보면서 이 잠을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제 과연 이게 이 현상이 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잖아. 인플레이션이 되면 왜 이 기술주가 떨어졌는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꼭 기술주를 떨어뜨리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기술주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뭐 02년도, 00년도, 9900년도에 닷컴 버블 때는 금리 인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금리가 높게 유지됐었어요. 물론 잠깐 인하를 하긴 했지만 하여튼 금리 인상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금리가 높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17, 18년도 1월까지 이때도 금리 인상 계속 하는데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상이 꼭 기술주를 떨어뜨리지만은 않아요. 금리 인상은 기술주를 떨어뜨리지만은 않는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즌에 기술주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은행주, 뭐 금융주, 뭐 자산주들에 비해서 기술주가 불리해진다. 즉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지수가 불리해진다. 그런 환경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는 거라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 뭐 저도 막 뭔가 욕심 있어서 이거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고 싶은 날이 있은 날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찍는 거라서 알고 시간이 벌써 3분이나 지나갔네. 미안해라. 하여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국채 금리 급등, 인플레이션, 나스닥 폭락. 왜 이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인플레이션이 뭔지 알아봅시다. 인플레이션이 뭐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럼 물가를 상승하는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들을 봐요. 뭐 다양한 소비재들의 뭐 가격을 본다거나 뭐 소비재도 보고 뭐 통신 뭐 판매업도 보고 뭐 음식도 보고 등등등을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를 만들어요. 이거를 뭐 CPI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와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뭐죠? 물가가 올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사실 물가예요. 생활 속에 물가가 오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그럼 왜 생기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거는 생활 속에 물가가 오른다는 뜻인데 이거를 케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인플레이션은 뭐에 비례하냐면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에 비례한다. 라는 공식을 세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공식이에요. 인플레이션은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에 비례한다.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거 그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돈을 많이 찍어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을 많이 찍어내고 그리고 유통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돈이 풀렸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기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이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원래는 내가 4,100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스타벅스에서.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4,500원이 된 거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구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4,100원에 한 잔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등가 교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4,500원에 등가 교환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의 개념이죠. 그래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대체 이제 그 다음에 뭐랑 관계가 되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하나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인플레이션은 물가라는 개념이고 생활 속에 물가가 오른다 이런 개념이고 이거는 돈을 많이 찍어내는 통화량이 먼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통화 유통속도. 돈이 일단 풀려가지고 이걸 쓸 수 있게 구매력을 가질 수 있게 사람들한테 좀 분산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돈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제 4,100원이 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무도 안 마시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4,100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막 이제 돈이 구매력이 그러니까 통화가 막 도니까 나한테 재난 지원금이 확보가 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막 먹기 시작하면 이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4,500원이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국채 금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채권, 국채가 뭐죠? 국가의 채무죠. 국가의 채무를 그 권으로 말하는 채권을 얘기하죠.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돈을 풀 때는 이제 금리를 낮추고 또 금리를 낮추고 발행을 하게 되겠죠. 대규모로.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낮춘 채권을 대규모 발행을 하면 발행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쨌든 요거를 사람들이 이 국채를 누가 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국채를 기반으로 돈을 찍어내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가장 인기가 좋은 국채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건 바로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는 단기채도 인기가 많고 장기채도 인기가 많아요. 왜 인기가 많죠? 그거는 AA 등급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의 특징은 원금을 돌려받는다라는 개념이죠.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신용 위험이 적은 채권이 안전한 채권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신용 등급이 되게 높은 채권이죠. 이게 미국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 시기가 되면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왜냐면 이제 위험 시기라는 건 경제적인 어떤 좀 대규모 위험을 얘기하는데 경제적인 위험이 오면 파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이나 뭐 위험한 기업 이런 데들은 파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발행한 채권은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이힐드 채권은 인기가 없어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미국의 국채는 인기가 치솟는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 낮은 이자율을 제시해도 사람들이 사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원래 채권이 원금이랑 이제 이자율을 받는 게 채권의 매력이잖아요. 채권의 매력은 그 채권의 죄송합니다. 채권의 매력은 뭐였죠? 채권의 매력은 원금이랑 이자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금이랑 이자율을 이제 같이 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 채권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원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둘째는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위기일 때는 이자가 낮아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저이자로도 비교적.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 인기가 많아지는 거죠. 최대한 얘는 원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니까. 미국이 망할 확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경제가 살아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하죠. 경제가 살아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생겨나죠. 그 이유는 통화량이
슬슬 유통이 되고 통화량이 이제 통화 속도 증가와 함께 사람들의 생활 속에 물가를 올리기 시작한다 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뭐 1년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2%가 됐다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면 채권의 아까 이자인데 그럼 아까 미국 채권을 10년물을 가령 누가 1.7%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뭐 투자했다고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2%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사람이 1년에 그 지금 이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자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물론 1.7% 받겠죠. 이게 명목금리라는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2%예요. 그럼 사실 이 사람은 1.7% 이자를 받고 있지만 저 채권에 원금을 이제 투자했을 때 그 물가 상승률보다 못한 이자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저 미국 채권 10년물에 투자를 할 때는 실질 금리만큼의 이득을 사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죠. 3%가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 10년물을 1.7%짜리를 이제 투자를 했어요.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에 1.7% 10년 받기로 하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2%씩 된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이 1년에. 그럼 이 사람이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이거 어디다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가가 더 많아지니까 한마디로 물건을 사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채권을 사는 것보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러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방 그 은행이 FRB가 다시 10년물 국채를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현재 2%인데 1.7%짜리를 시장에 발행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 FRB가 1.7% 시장에 발행할 수가 없어요. 왜 발행을 못하냐? 어차피 여기 투자하면 1년에 마이너스 0.3%씩 이렇게 되는 건데 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10년물을 FRB는 10년 국채를 이자를 2.5%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FRB가 이제 10년 국채를 원래는 1.7%에 낼 수가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10년 국채를 2.5%, 뭐 4%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3%. 그럼 이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죠? 10년 국채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단기 3년 국채, 뭐 2년 국채, 뭐 3개월물 이렇게 다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쭈르륵 다 올라가는 거예요. 쭈르륵 다 올라간다. 10년물 따라서 다 같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이어지느냐? 이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국채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10년물 국채의 이자율이 대출금리랑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2년물 국채 이자율이나 뭐 3개월물 이런 게 그 FRB가 그 3개월물인데 제가 알기로 3개월물이 FRB가 설정하는 기준금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 간 거래. 그러니까 개인은 사실 3개월물의 이자로 낼 수는 없고 10년물 국채 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이자를 높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국채 금리가 높지 않으면 사겠다는 놈이 안 나옴. 국채 금리 상승해서 발행. 국채 금리 상승 발행. 은행의 대출이자 상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이자가 높아지니 기업도
대출을 받을 때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혹은 이미 부채가 있는 기업은 더 많은 이자로 돈을 갚아야 한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원래는 저이자 대출이 됐었는데 고이자 대출로 바뀌어간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게 얘기가 들어가죠. 나스닥 성장주 기술주의 특징이 뭐죠? 고 PER이죠. 영업 실적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좀 더 높다. EPS 곱하기 PER이 이제 주가인데 PER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서 아주 재밌는 개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드 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1의 PER 마이너스 채권금리 이게 일드 갭의 정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볼게요. PER의 개념이 뭐였죠? PER은 1년 주당 순이익 곱하기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의 멀티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있으면 EPS 곱하기 PER이 그 주가가 되잖아요. PER은 주당 순이익의 멀티플이고 그럼 여기서 약간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PER의 역수는 뭘까요? 이거는 주당 그게 돼요. 주당 순 이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또 약간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보면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그 PER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기업은 10년에 그 현재의 시가총액을 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원짜리 기업이 있으면 PER이 10이면 EPS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원이잖아요. 10원씩 번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그러니까 PER이 10.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10의 역수를 해볼게요. 곱하기 10의 역수가 한마디로 10%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주당 이 가격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PER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잖아요. 단기 순이익. 그러면 PER의 역수는 뭐죠? 단기 순이익분의 시가총액. 그리고 이거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한 주당 순이익 EPS죠. 분의 주가죠. 이거 다 이해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요거를 기술주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기술주가 예를 들어서 보통 뭐 테슬라로 할까요? 테슬라 PR이 몇이죠? 뭐 50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테슬라 PR 잘 안 봐가지고 500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은행주를 하나 해볼까요? 뭐 JP 모건 체이스 얘네 PR 몇일까요? 한 뭐 2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역수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0.2%가 될 거예요 아마. 네. 얘는 몇이죠? 얘는 5%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500년이 있어야지 이 테슬라라는 하나의 시가총액만큼을 번다는 거잖아요. 이 단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1년에 얘네는 현재 이 주가의 0.2%밖에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뭐 600달러다 라고 하면 얘네는 실제로 얘네가 버는 그 돈은 EPS는 한 주가 600달러인데 한 주에 대한 EPS는 그 1000분의 2가 되니까 뭐 5분의 3, 뭐 1.2달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주당 1.2달러 벌고 있다 한 주당. 근데 JP 모건 체이스가 뭐 예를 들어 200달러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PER이 20이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게 100분의 5가 되니까 한 주당 10달러씩 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드 갭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1 채권 이런 공식이거든요. 이게 벤자민 그레엄이 현명한 투자자 20장에서 내는 얘기인데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 주당 버는 퍼센테이지가 은행에 내는 금리 퍼센테이지보다 높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뜻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한 주당 PER의 역수가 아까 주당 순이익의 퍼센트라 그랬잖아요. 아까 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PER은 단기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멀티플이잖아요. 몇 배 됐다. 단기 순이익이 몇 배다. 하는 개념이고 PER의 역수는 시가총액분의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주가분의 한 주당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를 버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원짜리 그러니까 100원짜리 주식인데 한 주당 10원을 벌고 있다. 그럼 10%가 되는 거예요. PER 1분의 PER은 10%죠. 근데 이제 채권 금리가 일반적으로 뭐 은행 금리겠죠?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부채를 이제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 그러면 한 주당 버는 돈보다 이자로 내는 게 더 심해져서 갚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낼 상황이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자 정도는 적어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 공식에서 채권 금리가 낮다고 가정해 보죠. 그 은행 금리가 애들이 0.5%예요. 한국이 0.5%죠. 그러면 채권 금리 0.5%다. 그럼 뭐 테슬라 한국에 상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뭐라 했죠? 600달러에 1.2 그래서 0.2라고 했죠? 0.2% 마이너스 0.5 하면 테슬라는 현재 마이너스 0.3%씩 한 주당 순이익상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틸만 하죠. 0.3% 손해봐도 어쨌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가 1.5로 바뀐다고 가정해보세요. 1.3%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고 PER 종목은 채권 금리, 은행 기준 금리가 올라갈수록 타격이 크다. 더 많은 부채에 대한 이자로 은행이 혼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부채금리 증가, 부채금리 증가, 대출이자 증가, 대출금리 증가. 그러면 돈을 못 벌지만 주가만 높은 기업, PER이 높은 기업. 이 부채에 대한 이자도 내기 더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PER이 높은 기업들이 공교로운 게 아니라 PER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PER이 높다. 그러면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돈을 못 벌어도 주가는 오른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PER이 높은 기업은 기준금리가 높을수록 위험해진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나스닥에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우30이니까 그만큼 엄청 더더욱 검증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그 자산적 안정성이 좋다는 건데 다우30에 있는 기업들보다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할수록 그러니까 대출금리 한마디로 이 물가 상승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국채금리를 증가시키고 대출금리가 증가시키는 이 논리에 의해서 은행 이자가 높아질수록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기업은 인플레이션 시기가 올 때 국채금리 급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상황이 되는 겁니다. 25분이나 해버렸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고 이 정도면 똥에다 싸고 나와서 손을 씻고 해도 시간이 아직 이제 아직도 이거 제가 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헷갈리실까봐. 인플레이션,
국채금리 상승, 대출이자 상승, 고 PER 기업이 이자도 내기 어려워지는 상황, 고 PER이 조정되어 저 PER로 회귀, 나스닥 폭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 상승이 많아지니까 어떤 상황이 되죠? 물가 상승이 많아지니까 1.7%짜리 국채를 발행을 해도 물가 상승이 2%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다 넣어놓으면 1년마다 마이너스 0.3%씩 돈을 잃고 있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를 높여야 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IB는 인플레이션이 2%인 시기에는 1.7%짜리 국채를 시장에 발행할 수가 없고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어차피 0.3%씩 잃게 되니까 거기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년 국채를 이자를 2.5% 3%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 10년 국채 이자를 국채가 계속 높은 게 올라가 이제 발행이 되기 시작하면 다 나머지도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이자를 높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강제적으로 처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저이자 대출이 됐었는데 고이자 대출을 바뀌어가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게 이제 타격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경우에 원래 나스닥 기술주 고 PER 주식들은 이 PER이 높기 때문에 1분의 PER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당 순이익률이 굉장히 낮은데 은행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돈이 갈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공경에 처한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600를 가정했을 때 뭐 1.2 뭐 이렇게 PER이 500이다 생각해보면 0.2%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러면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길어졌네요.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스닥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폭락합니다. 네. 하지만 물론 아닌 이게 다르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00년도, 99년도에는 다른 식으로 또 해석이 되고 돈이 몰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2021년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021년에 1월부터 5월까지 모든 이슈는 다 이 이슈로 사실상 떨어져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 인플레이션인데 왜 나스닥 떨어지지? 내 나스닥 어떡하지? 약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현재 이런 논리로 이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